정신은 자연 질서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균형을 잃게 되면 자신의 창조물까지도 파괴한다. 따라서 정신의 요소들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파괴적인 성향이 쉽게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원자폭탄이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물리적 집단 말살의 수단이라면 잘못 인도된 정신의 발달은 심원의 집단적 황폐화를 일으킨다. 오늘날의 상황은 창조주가 현재의 인류를 절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홍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걱정스럽다. 인류에게 원형의 존재에 관한 유익한 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전쟁이나 원자폭탄을 공동체로부터 추방하려는 사람만큼이나 순진하다. 이러한 조치는 허락 없이 술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쌍문이 바구미를 파문한 주교를 생각하게 한다. 의식의 변화는 하나하나의 인간에게서 시작되며 그것은 주로 정신의 발달 능력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로 좌우되는 세계적인 일이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우선 발달 능력이 있는 소수의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또한 의식 확장의 암시력이 무엇인지, 즉 그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영향은 결코 어떤 이념의 합리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환을 위한 시간의 성숙 여부에 따른 실행에 의해서만 응답될 수 있는 물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심리학은 다른 자연과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학문적 대상 바깥에 존재하는 토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심리학은 자체 내에서 직접 옮기거나 자체 내에서 직접 묘사할 수밖에 없다. 그 연구 대상의 영역을 확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복잡해질수록 대상과 구별되는 관점이 부족해진다. 그 복잡성이 경험적 인간의 복잡성에 이르게 되면 심리학은 어쩔 수 없이 정신 과정 자체로 귀결되어 버린다. 심리학은 더 이상 정신 과정과 차별될 수 없고 그 자체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렇게 됨으로써 그 과정에 의식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이로써 심리학은 무의식의 의식성으로 향하려는 갈망을 실현한다. 그것은 정신과정의 의식화이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는 정신과정의 설명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에 관한 설명은 정신 자체의 생명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스스로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적 목표에 도달한다. 모든 다른 학문은 그 자체로 외부의 면을 지닌다. 그러나 심리학은 그 대상이 모든 학문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심리학은 필연적으로 의식 가능한 내용을 통합하는 정신 고유의 발달 과정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그것은 정신적 인간이 전체를 실현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아의식에게는 특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개성화 과정의 역량 아래서의 주체의 변화를 내가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것은 비교적 드문 현상이며 무의식의 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무의식적인 인격 구성 요소에 오랫동안 몰두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만약 인격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의식화되면 무의식적 부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자아인격에 단지 동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아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큰 어려움은 바로 방식의 변화를 특징 짓는 일이다. 자아는 일반적으로 확고하게 짜맞추어진 콤플렉스이며 병적인 장애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그것과 연결된 의식과 그 연속성은 쉽게 변화될 수도 없고 변화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아 변화와 가장 가까운 대비는 정신병리학의 영역에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신경증적 해리뿐만 아니라 정신분열적 분해, 심지어 자아의 붕괴까지도 볼 수 있다. 같은 영역에서 우리는 또한 이런 표현이 허락된다면 병적인 통합의 시도를 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적 내용이 어느 정도 거세게 의식으로 침입할 때 생기는데 이때 자아는 침입하는 것들을 동화시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자아 컴플렉스의 구조가 강해서 치명적인 와해를 입지 않고도 무의식적 내용이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동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의식적 내용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자아도 변화한다. 자아는 비록 자신의 구조를 보존할 수는 있지만 중심적이며 지배적인 위치에서 옆으로 밀려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위치를 어떤 상황에서도 관철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관객이 되어버린다.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의지 자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생각들이 의지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즉 자아는 무의식적인 내용이 흘려들어감으로써 인격이 생기를 얻고 풍부해지며 범위와 강도 면에서 자아를 넘어서는 형상, 게스탈트를 만들어내게 됨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험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마비시키고 또한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자아가 두 번째의 위치로 물러나는 것이 어차피 질 것이 분명한 가망없는 싸움보다는 더 낫다고 자아를 설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의지는 차츰 더 강한 요소, 즉 내가 자기라고 표현한 새로운 정체적 형상에 속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물론 덮어놓고 권력 본능을 쫓아가서 우세한 자아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아를 즉각적으로 자기와 종일시하려는 최대의 유혹이 생긴다. 다른 경우에서는 자아가 무의식적 내용의 유입에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리하여 자아가 무의식에 동화됨으로써 자아의식이 말소되거나 은폐되고 자아의식과 전의식적 전체성과의 동일시가 생겨난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의 진전은 한편으로는 자기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의식의 존재에 해를 입혀서 병리적인 영향을 준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관찰할 수 있던 정신현상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의식 수준의 저하, 즉 무의식적 내용에 의해 자아가 압도되고 그로 인해 일어난 전의식적 전치성과의 동일시가 엄청난 정신적 독성, 즉 전염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최대한으로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진전은 세심히 관찰되어야 하며 정확한 감시를 요한다. 나는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성 크리스토퍼의 그림을 벽에 걸고 그것에 대해 명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아의식의 보상을 작용할 수 있을 때만 기능적 의미를 왜냐하면 자기는 자아의식의 보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에만 기능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만약 자아가 자기와의 동일시를 통해 해체되면 교만한 자와 불명료한 자기를 갖는 일종의 모호한 초인이 생겨난다. 이러한 사람은 그가 구원자처럼 행동하든 또는 재앙을 가져오는 자처럼 행동하든 빛, 시몬의 작은 불꽃, 즉 어둠이 밀려올 때 가장 작게 빛나는 작은 신적인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두운 구름이 앞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무지개가 존재하겠는가? 교수님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여기서 자기와 자아 이렇게 그걸 썼던 게 융은 자기를 조금 더 통합적이고 더 큰 개념으로 그렇죠. 셀프 자체를 큰 개념 속에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무의식에 있는 영역이 셀프는 어쩌면 타고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 셀프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지만 융이 넘버 1 퍼스널리티와 넘버 2 퍼스널리티를 우리 얘기했을 때 넘버 1 퍼스널리티는 어떤 의식의 세계고 넘버 2 그러니까 의식자가 넘버 1 퍼스널리티, 의식 속에 있는 자아, 그게 자아라고 이고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 출현하는 대부분 이 셀프 자체를 넘버 2 퍼스널리티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셀프라는 개념 자체를 어떤 학자들은 자아를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써서 의식, 무의식을 다 통과하는 개념으로 쓰는 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무의식 속에 아직 의식화되지 않고 있지만 무의식 세계의 가장 중심에서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셀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셀프가 의식하고 관계에서 필요할 때 컴펜세이션을 해주는 의식을 압도하지 않고 의식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게 잘못되면 의식이 너무 약한데 무의식이 급격하게 출현하면 이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 무의식에 있는 이 셀프가 이거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강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디렉션을 준다기보다 무의식에 있는 셀프가 자기의 모습을 일부를 드러내는데 이걸 의식화해서 자아가 잘 쓸 수 있도록 강제적이 아닌 방식으로 출현한다, 이렇게 보여요. 이 셀프로부터 오는, 무의식 속에 있는 셀프로부터 오는 것들을 의식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아가 점차 이게 성장이, 여기서 인디비주에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더 정교하게 보는 건 우리가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셀프라는 것을 더 큰 개념으로 이 셀프라는 개념은 또 하나의 어떤 신성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본질적으로 우리 셀프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미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심리 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셀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거기에 우리의 성령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하고 관련되는 이런 부분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죠. 이 자아라는 개념이 있고 이고가, 근데 대부분 의식자를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면 무의식적인 이고, 그 컨셔스 이고와 언컨셔스 이고까지도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셀프는 대부분 무의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고와 셀프를 어떻게 서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는 스피리추얼한 영역, 우리 안에 어떤 스피릿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홀리 스피릿은 우리의 셀프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셀프의 일부를 구성하고 셀프의 가장 밑바닥에는 홀리 스피릿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융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도록 애를 쓰면 좋겠어요. 이 비유를 통해 내가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개성화 과정의 병리학적 대비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개성화 과정의 근접적 예증을 보여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신사적 기념물들이 있다. 나는 특히 선불교의 공안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은 패러독스를 통해 쉽게 간파할 수 없는 자아와 자기와의 관계를 전격적으로 밝힌다. 십자가의 요한은 전혀 언어가 다르지만 서양인들에게는 훨씬 익숙한 언어로 같은 문제를 시몬의 어두운 밤으로 묘사했다. 한편으로는 정신병리학의 영역과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양의 신비주의의 영역으로부터 유사성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의 성질 때문이다. 즉, 개성화 과정은 정신적인 한계 현상이고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미래의 인류가 받아들이게 될 발달 과정의 첫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병적인 잘못된 길로, 즉 유럽의 재앙으로 인도된다. 컴플렉스 심리학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확정된 의식화와 자기화, 개성화의 차이를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이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개성화 과정이 자아의 의식화와 혼동됨으로써 자아와 자기가 동일시되어 심각한 개념상의 혼란이 생겨나는 것을 되풀이해서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개성화는 단지 자아중심주의나 자기성애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자기는 오랜 옛날부터의 상징학이 증명하듯 단순한 자아보다 무한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 즉, 그것은 자기 자신이며 자아와 같이 모든 다른 자기들이다. 개성화는 세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서 세계를 포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나는 이제 설명을 끝맺고자 한다. 나는 심리학의 발달과 근본적인 문제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학문의 정신, 그 정수에 관한 견해들을 전달하고자 했다. 내가 다룬 주제가 특별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이에 기꺼이 응해주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독자에게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게 된 점 용서를 구한다. 근본적인 논의는 학문의 자기 성찰 숙고에 익숙하지만 그것이 재미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융이 자기가 글을 써놓고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있죠. 본인이 아마 자기가 쓴 걸 읽어도 이게 재미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글이죠. 사실은 이거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 굉장히 애썼어요.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클리어하지 않은 개념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까 저렇게 이해할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봐요. 이제 추기부터는 우리 다음 학기에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 오늘 공부한 내용 그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한 학기 공부한 내용 얘기해도 좋겠어요. 서로 얘기를 조금 나누죠. 융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융도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융은 상당히 의식과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좀 정교하게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모순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좀 분리돼서 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정말 무의식과 의식에 대한 개념이 뭐 쉬운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뭔가 이론이 펼쳐졌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융은 그 의식 속에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어떤 의식 속에 있는 또 의식의 대극으로서 무의식 또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형이라든지 충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또 셀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셀프라는 것은 이 모든 대극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종합적인 인티그레이션이라 그러나요? 그런 그렇죠. 종합적인 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개성화라든지 그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나의 무의식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대극을 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융의 말대로 하면은 원형을 따라가는 삶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리플렉션을 통해 가지고 잘 알아보는 와야지만이 그게 충동의 지배적인 집단 의식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쪽에서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병리적인 것, 의식의 문제에서 들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무의식이라는 것이 소외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융이 말하고 있는 무의식이라는 게 너무 한 가지 무의식이 아니고 다양한 무의식을 또 대극되는 무의식들을 다루고 있고 어떨 때는 무의식이 의식 같고 의식이 무의식 같은 이게 말하자면 조명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막 조금 헷갈리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해낼 수 없다고 또 보기도 하죠. 따로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어쩌면 제가 지금 ICP에서 지난 여름하고 지금 겨울에 강의하고 있는 과목 하나가 소모타이제이션이에요. 신체화인데 왜 우리에게 신체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그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블란스의 맥두걸이라는 여성 분석가가 쓴 책 두 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Theaters of Mind라는 거고 하나는 Theaters of the Body라는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 심리 현상은 하나의 드라마로 이렇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드라마 혹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드라마 이러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 안에 어떤 액팅하고 행동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신체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정교한 이론을 이분이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은 우리 안에 심리기구가 있으면 우리 심리기구들이 사이킥 워크를 해야 된다. 사이킥 워크라고 하는 거가 다른 용어를 쓰면 어떤 레이버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심리기구가 주어진 어떤 심리적인 갈등 구조가 생기면 이 심리적인 갈등 구조를 소화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소화내기 어려운 정서나 생각이 있으면 이걸 회피하지 않고 이 갈등을 자기 안에서 소화해내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것.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정교화 작업, 심리적인 어떤 정교화 작업을 통해서 이걸 사이킥한 쪽에서 심리적인 작업을 통해서 갈등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작업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일어나지 않고 이걸 회피하는 그러면 이걸 밖으로 방출해버린 방출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외부 대상 관계에서 행동화로 일어나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계속 행동화가 자기 안에서 해결해야 될 드라마를 밖에 투사해서 행동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자기 안에 갈등 대신에 자기 마음의 극장에서 해야 될 것을 외부 극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신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사용해서 신체를 무대 삼아서 신체 안에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근데 문제는 신체는 심리적으로 이걸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신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체 자체가 이 갈등을 담아내다 보니까 신체가 아플 수밖에 없다. 심하면 이게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계들. 그래서 어쩌면 융이 이렇게 처절하게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려고 하고 의식 속에서도 무의식적인 비슷한 것,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 비슷한 것, 자아가 의식 속에 있는 게 자아인데 또 무의식 속에도 자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아주 복합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이 억압된 심리 내용물만 있는 게 아니고 억압된 정서나 억압된 기억이나 억압된 충동이나 억압된 역동 이런 거 프로이드가 주로 봤던 이런 억압과 관련되는 심리 내용물뿐만이 아니고 어쩌면 여기서 원형이라고 부르는 것, 셀프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어쩌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진 휴먼 포텐셜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창조성의 그 근원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다. 여러 가지 그걸 서브스턴스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걸 형용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무의식의 세계를 억압된 것의 세계뿐만 아니라 원래 억압된 적이 없는 처음부터 무의식이었던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신의 여러 원형들도 있고 셀프도 있고 이것은 한 번도 의식화되지 않은 것들이 이 속에 있어서 의식을 거쳐서 무의식으로 간 것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아주 엄청나게 광대해져 버렸어요. 이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됐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셀프가 이 무의식의 주인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은 의식 속에서 이고가 하는 역할을 무의식 속에서 셀프가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어쩌면 이 셀프가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셀프가 자아에 의해서 받아들여져 가는 과정이 어떤 인디비듀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어쩌면 다른 학자들이 얘기하는 캐롤 호나이나 위니카시 얘기하는 참 자기, 트루 셀프나 리얼 셀프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리얼 셀프가 무의식 속에 있는데 이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자 우리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죠. 사실은 이고가 이걸 수용해낼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는 요새 신체화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가지게 됐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사실 발단은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목이 불행은 어떻게 질병을 가져오느냐예요. 그래요. 미국의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써가지고 한 건데 이분들은 소아과 의학자인데 그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었던 어떤 어린 환자들이 결국 가서 성인이 돼서도 무슨 폭식증이나 아니면은 그 암에 걸릴 확률도 훨씬 더 높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정말 몇 배로 더 높다는 거예요. 훨씬 높다고.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눈에 보이는 관계를 입증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인 것들이 미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민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말고 일반 질병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걸 증명은 못하겠지만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경계성이라고 생각되는 제 주변 사람들도 신체적으로 너무 뭐 굉장히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정말 이게 너무 말랐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이게 신체로 오는 경우를 굉장히 여러 케이스를 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봤고 제가 약간 대체의학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대체의학 그렇죠. 한의학이나 그쪽 부분에서는 거기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걸 염증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염증이 정말 의학자가 얘기하는 그 염증이 아니고 그 신체에 내부된 제가 느끼기에는 그 경계성인 그분들의 그것도 해소되지 않는 분노로 보여요. 그렇죠. 바로 그게 화병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염증 때문에 그 신체가 망가진다고 보고 그거를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너무 그거를 증명은 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컴버그도 결국은 경계선 환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그레션이라고 봐요. 그게 분노죠. 그 현대 정신분석 스파트니스도 이게 결국은 우리는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분노 때문에 분열증이 발생하고 많은 환자들이 분노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비도 이론으로 보는 것보다는 분노 쪽 공격성 쪽에서 더 보는 것이 적절한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학기 이제 쭉 오면서 아니면 지금 계속 우리가 무의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저한테 주는 어떤 인사이트 혼돈이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무의식이나 또 어떤 집단 의식이나 집단 무의식이나 어떤 이런 것 속에서 어떤 이제 투사되어지는 어떤 그 자체에 드러나는 그 어떤 이미지라 그런 걸 그 이미지를 저는 이제 혼돈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제가 뭐 그렇게 이걸 통해서 접한 일부분이지만 융도 끊임없이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도 끊임없이 혼돈 가운데서 이거를 자꾸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마치 그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는 것처럼 그 무의식의 세계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는 이렇다라고 답을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끊임없이 그 팽창하고 또 확장되어가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그것들이 어떤 저는 어떤 이런 무의식이 어떤 우리 되게 혼돈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한 사람 인격과 인격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떤 간단하게 이렇게 단답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것 자체에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더 생산되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또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한테 드러나는 반응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게 이해해봤던 게 그 집단에서 그냥 우리가 의식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의 이미지가 어쩌면 그게 우리 개인의 숨어있는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표출되면서 그게 괴물로도 표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성화된 어떤 성숙된 어떤 강력한 어떤 그런 어떤 리더십의 모습으로든 그 사람이든 대상이든 간에 그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닌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 속의 무의식은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네거티브하게 설명하면 갈기갈기 해체된 개인적인 어떤 굉장히 나약한 어떤 혼돈 속에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있는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식으로 표현했을 때 융의 입장을 표현했을 때 제 식으로의 표현은 그게 이제 어떤 멘탈리티 프로블럼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좀 그렇게 정리를 좀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 역시나 결론은 혼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네. 혼돈 속에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어쩌면 심리적인 작업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불란서의 맥두걸이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가도 그 사이킥 일레버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던 게 아주 적절한 용어라고 봐요. 뭔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 있을 땐 그 불안이 우울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마음 안에서 이걸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걸 마음에서 정리를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죠.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망설이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서로 갈등되는 부분을 자기 사이키 내에서 셀프 리플렉션을 하거나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든 타협 형성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조금 더 내가 그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이렇게 심리적인 작업이 계속 돼 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소화해야 될 것을 소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우리가 소화되지 않은 부분이 신경적으로 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오기도 하고 신체화로 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기구라고 하는 것을 그걸 그냥 셀프라고 얘기를 하건 이고 이도 슈퍼 이고라고 하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심리 기구가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하지 않은 삶 자체가 그 안에서 뭐 그렇다고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나를 리플렉션하지 않다 심리적으로 소화해야 될 것을 그 작업을 안 해버리면 결국 그 부분 때문에 내 안에 마음의 병도 생기고 신체적으로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살피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제가 그 프렌치에서 그 공동체 하시는 틴난 스님 책 거기 앵거라는 책을 좀 봤는데요. 이제 어쩌면 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틴난 스님이 그 공동체를 하면서 그 나오는 사람의 어떤 심리 내적에서 나오는 우울감이라든지 아까 뭐 우리 그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의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상의학이라고도 이야기 또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틴난 스님이 이제 그 책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과 대화를 이제 한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대화를 한다는 것.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네네. 뭐 우울이란지 인간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그것과 어쩌면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이 자체가 모르겠습니다만 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그 무의식 속의 원형이라든지 시몬에 대해서 자꾸 끊임없이 그거를 갈구하고 그걸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또 그렇게 좀 지금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무언가가 의식으로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는 입장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두려움이 많으면 이걸 방어해서 무의식이 전혀 의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사는 분들은 이 셀프 리플렉션 자체가 일어나지 않죠.